박형준의 생각TV. 안녕하십니까. 이 시리즈에서는 과연 합리적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졸리신 분은 아마 숙면을 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 또 공화의 가치, 이런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요즘 그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가 한국의 보수 전체에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수 넌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를 보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보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공보수와 시장보수가 보수의 자양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앞으로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 20% 부족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보수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합리적 보수가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의 가치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주의자이십니까? 사회주의자이십니까? 이런 질문 던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라는 말에 움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교육되었고 사회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비롯해서 많이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유가 더 중요하냐, 평등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평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평등주의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요. 사회주의자의 대표 이론가가 마르크스 아닙니까? 자유주의자의 대표 이론가가 하이에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하이에크가 둘 다 인간의 원래 DNA는 사회주의자다라고 하는 명제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 250만 년 전부터 직립 원인류가 쭉 역사의 진화 속에서 여러 영장류, 인간과 같은 영장류를 만들어 왔죠. 그 인간의 여러 종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는 100% 호모 사피엔스의 자손들입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조차도 불을 사용했고 집단 생활을 했지만 동물의 먹이 사슬에서 보면 중간 수준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수렵, 채취 생활의 기본 단위일 수밖에 없죠. 한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50명에서 100명 단위의 그 삶에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걸 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혼자서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서는 절대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원칙이 발휘될 수밖에 없었죠. 하이에크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이에크도 마르크스가 이런 집단 생활을 인간의 유적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마인베센이라 해서 공통의 어떤 삶을 집단적으로 함께 사는 이런 본질이라고 했는데 하이에크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사회주의자다. 원래는 집단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평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원래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맞지가 않는 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언제 자유라는 관념이 싹 텄을까요? 두 가지가 원천적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집단 생활을 하면서도
조그만 집단들끼리 그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항상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정복이 일어나고 지배가 일어나죠. 그러면 정복을 한 쪽에서는 정복을 당하는 쪽을 지배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지배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받는 쪽의 그 관념 속에서는 저 지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생각, 그런 염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영어로 보면 liberation이잖아요. 리버티인데, 그 리버티는 liberation, 즉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자유라는 개념은 리버티라는 개념하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섞어 쓰죠. 근데 리버티라고 하는 것은 해방에 가까운 개념이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그 인권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권이죠. 이 재산권이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본질적인 자유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을까요? 역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농경 생활하고 정책 생활을 하면서 땅을 개간하고 그러면서 생산물이 더 많이 나오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특히 토지나 또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수단이나 또 집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점유부터 시작했겠지만 결국 법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재산권으로 확립되고, 이런 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또 성립을 합니다. 고조선, 우리 민족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서도요, 8조 법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누군가에게 속한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이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했다면 도둑질이라는 게 무슨, 도둑질을 처벌하는 그 규정이 왜 필요했겠어요?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또 고대 로마에서도 가장 발달한 법이 사유재산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은 예전에 수메르라든지 이런 고대의 국가들에서도 땅 거래에 관한 기록이 발견이 되고요. 바빌론에서도 땅 거래에 대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모세의 십계명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내 이웃의 땅을 탐하지 마라. 이것도 역시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기 신에 소속된 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구하기 위해서 땅을 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재산권의 역사는 정착생활 이후의 인류의 역사에서 기본적인 인류의 진보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고, 이 재산권이 확립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 또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데 있어서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롭다는 건 뭔가요?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뭔가요? 나에게 소속된 게 뭐냐로 기본적으로는 규정이 됩니다.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나와 남이 다른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에 의해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욕망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대상을 향해 있잖아요, 항상. 내 욕망이 대상을 향해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서 나를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그 가진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또는 지식과 같은 정신적인 것이든, 또 내 외모가 됐든, 나의 어떤 스타일이 됐든, 나의 명예가 됐든,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뭔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는 나를 표현하고 나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인데, 노예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죠.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 재산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권이 이 자유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인류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지 경제 철학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종교에서도 이 자유에 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논의들이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아시죠? 성 토마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아마 가장 이제 고전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유재산권의 세 가지 근거를 듭니다. 그게 꼭 필연적인 게 첫째는 자기 것은 잘 돌보지만 사람은 남의 것은 잘 안 돌본다. 자기 것을 그래서 이 자연을 아낄 수 있는 원천이다. 두 번째는 사물을 중복 위험 없이 정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내 거라는 것에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름표를 붙이기 때문에 사물을 질서정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재산이 있음으로써 사회는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는 공동재산,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불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현대의 자유 사상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에 흐르는 철학은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다.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거는 사회적인 것이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개인에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자연권,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권으로서의 사유재산권, 이 얘기는 뒤에 자연권으로서의 자유, 또 자연법 사상, 자연 천부 인권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그런 어떤 기초 위에서 근대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의 기본적인 종교적 철학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고대나 중세에 있어서도 이 사유재산권은 굉장히 중시됐는데 자연법 사상의 전통에서는 거기에서는 사회에서 조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재산권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불편한 진실 하나에 맞닥뜨려야 됩니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그 자유를 주는 이상,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유를 주는 이상, 그건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의 불평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꾸로 평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추구할 경우, 그걸 특히 좀 더 강제적으로 이 평등을 추구하려고 할 경우 그것은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권력을 이용한 평등주의는 항상 전체주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유가 없는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은 항상 조화롭지 않다. 여기에는 일정한 모순과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남이 당신에게 해도 좋을 일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남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를 한다고 해서 이기적 존재를 해서 내 자유만을 막 키우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만큼 다른 사람이 자유로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자유로워져야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기본 전제로 깔려야 자유라는 가치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책임 있는 자유라고 합니다. 책임을 가진 자유라고 하는데, 책임 있는 자유는 반드시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배제하거나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도연시하는 게 아니라 평등이라는 문제를 자유와 함께 항상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해서 무조건 평등을 도외시하거나 평등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조하려고 하는 바는 평등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우선하는 것이고, 자유를 제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평등은 따라올 수 있고 또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선적 가치로서의 자유, 평등에 비해서 자유가 우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이 우선적 가치로서의 자유를 강조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뭘까?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이샤야 벌린이 든 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차들이 없어요. 교통경찰도 없고, 어떤 사람도 당신을 왼쪽으로 가라든지 오른쪽으로 가라든지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당신이 자유로워요. 근데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사실 가는 게 맞아요. 그래도 제가 왼쪽을 선택했어요. 왜 왼쪽을 선택했냐면, 내가 왼쪽 도로에 담배 가게가 있어서 내가 애연가인데 그 담배를 사기 위해서 왼쪽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주 중요한 약속, 사업상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갔어야만 합니다. 근데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 왼쪽으로 간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약속 시간에 늦는 바람에 당신은 사업을 망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자유가 생긴 겁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가서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사서 흡연할 자유. 아무도 간섭하지 않죠? 이게 바로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욕구는 사업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해서 내가 나를 제대로 실현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든지 그거로 인해서 성취감을 얻든지. 이게 진정한 내 욕구인데, 이 욕구는 그르치게 된 거죠. 이 진정한 욕구를 실현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규범적으로 보면 적극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는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보다 우선이다. 소극적 자유가 없는 적극적 자유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가 이제 축자적 우선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축자적 우선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한글에 자음 순서가 있잖아요. 기읍 다음에 니은이 오고 니은 다음에 디귿이 오고, 이거를 축자적 순서라고 합니다. 근데 소극적 자유가 평등에 대해서 축자적 우선성을 가지듯이,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축자적 우선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축자적 우선성을 가질까요? 왜 적극적 자유라는 건 정말 진정한 나를 실현하는 거고, 자아를 실현하는 거고,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니까 더 고차적인 자유고 더 좋은 자유인데, 왜 소극적 자유의 우선권을 부여할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배 얘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애연가의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금연장소를 정하죠. 그 금연장소를 정하는 것은 애연가도 보호하고 그 담배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서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안 핀다면 바람직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논리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 간섭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소극적 자유를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 수가 있죠. 국가 이름으로 금연을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명분이 있죠.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의 건강을 포함해서. 바로 이렇게 되면 적극적 자유의 이름으로 담배 필 권리에 대한 박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자, 우리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현대 국가, 그거는 일종의 그 성경에 나오는 괴물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내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곧 너의 개인의 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고 너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런 어떤 목적을 들이대서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나의 자유를, 또 전체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의 뒷문을 여는 거죠. 또 이 권력의 개입, 부당한 간섭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뭐로? 적극적 자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극적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부당하게 예속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소극적 자유의 영역이고요.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나의 적극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나의 궁극적인 바람직한 상태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향한 자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가 고차적인 자유죠. 또 고차적인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차적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차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면 그때부터 자유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자유를 결국 누가 정의하고 누가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죠?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 남이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소극적 자유를 누리고 있어야 그 소극적 자유를 기초로 해서 적극적 자유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자아실현과 행복을 개인이 추구하도록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적극적 자유를 소극적 자유에 우선한 체제가 20세기의 문명이 아닌 야만을 보여줬던 모든 체제입니다.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 그리고 나치즘과 같은 파시즘 체제, 그리고 이 발전도상국의 각종 강압적인 독재 체제들은 모두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표방을 했고, 결국은 소극적 자유가 없는 적극적 자유를 마치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결국은 문명의 길이 아닌 야만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얘기할 때 항상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보다 축자적 우선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자유의 개념에 있어서 많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으로서의 자유 문제입니다. 개인은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타고난 DNA도 다르고 또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이 갖춰진 능력, 또 자신의 머리, IQ,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능력이 불가피하게 자유와 연결돼 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는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 능력으로서의 자유 개념을 제기한 학자들의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앞에 쓴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요, 당신이 그 왼쪽으로 담배 피러 간 이유가 오른쪽 도로가 유료도로여서 그 유료도로로 갈 돈이 없어갖고 만약에 왼쪽 도로로 갔다면, 그러면, 또는 당신이 문맹이어서 표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종의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든 지적 능력이 없든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무지나 돈이 없어서 강제되는 상태. 이것도 자유가 제약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 평등이라는 개념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을 키워줄 것이냐.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거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최소한의 빈곤 때문에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못 가지게 되는 거. 이런 걸 막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롤스가 얘기했듯이 불평등은 그 불평등으로부터 가장 그 사회에서 그 저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때만 그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롤스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의 불평등은 용인하되 그 불평등이 적어도 그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일정하게 경제적으로 일으키는 또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때에만 그 불평등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정의로운 정의로운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이상하지만 정의에 상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롤스의 정의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능력으로서의 자유를 어떻게 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건 우리 사회나 공동체, 국가나 정부의 계속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수와 진보는 물론 이거를 훨씬 더 강조하겠지만 보수의 입장에서도 이런 능력으로서의 자유 문제를 신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로서 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이 행복이라든지 공화라든지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계속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